하이니 벨의 카타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 세계문학전지 180번이 되겠습니다. 카타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 폭력은 어떻게 발생하고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 김현수 선생님 옹기입니다. 12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캐트는 할 일이 상당히 많았는데도 나에게 아주 친절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할머니 방식대로 잘 간 커피에 물을 부어내려 만드는 그녀 특유의 커피를 한 잔 내게 따라 주었습니다. 그리고 짜이퉁의 신문의 가십에 대해서 말을 꺼냈습니다. 친절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녀는 최소한 조금은 그 기사를 믿는 눈치였습니다. 그 모든 것이 거짓말이라는 걸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난 그녀에게 설명해 주려고 했지만 그녀는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눈을 찡긋하면서 말했어요. 그러니까 넌 이자를 정말 사랑한다는 거네? 라고. 그래서 난 그렇다고 말했지요. 나는 커피를 잘 마셨다고 인사를 하고 밖으로 나와 택시를 잡아 타고 뇌딩의 집으로 갔어요. 그때 그는 나에게 아주 친절했습니다. 자, 카타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 143페이지. 여기까지 하면 이제 본문이 이제 끝나고 10년 후 이 작품을 쓴 하이니 벨의 작가의 후기입니다. 145페이지로 이어집니다. 읽기 전에 그 밑에 주소를 다는 조그만 글씨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하이니 벨은 이 작품이 소설, 그러니까 로망이 아닌 이야기라고 책의 제목 밑에 첨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후기에서도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문의학 사전에서 소설을 산문 형식으로 쓰인 긴 분량의 허구적인 이야기로 정의하고 있듯이 이야기와 소설을 구분한다는 것은 사실 칼로 물베기와 비슷하다. 그러나 이 작품을 심지어 팸플릿, 즉 종교적, 정치적인 테마에 관한 의견을 피력하는 책자를 의미하는 팸플릿이라고 명명하면서 소설이 아님을 강변하는 하이니 벨의 목소리에서 이야기꾼과 소설가의 차이를 밝혔던 말터 베냐민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베냐민은 근대가 시작되면서 이야기는 몰락의 징후를 보이고 소설이 대두되기 시작했다고 보며 이 두 가지의 근본적인 차이는 화자와 청자 사이의 경험을 주고받는 소통이 가능한가에 있다고 설명한다. 이야기는 화자가 말하는 사람이 자신의 삶의 경험을 내용으로 삼고 청자 역시 듣는 사람 역시 그 이야기를 자신의 경험으로 가질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산업과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널리 보급된 소설은 더 이상 타인으로부터 조언을 구하지 못하는 고립된 작가가 골방에서 쓴 고독한 개인의 이야기로서 타인과 그 경험을 나누지도 또 타인에게 조언을 해주지도 못한다고 말터 베냐민은 설명한다. 베냐민식으로 생각해 본다면 하이니 벨이 이 작품을 두고 소설이 아닌 이야기라고 힘주어 말하는 까닭은 아마도 그 내용이 담보하고 있는 현실성에 대한 강조에서 염려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벨은 이 작품이 세상사와 무관하게 생산된 텍스트가 아니라는 점, 어떤 현실적인 사태에 대해 독자들과 경험을 나누면서 그 진실에 보다 가깝게 접근하고자 쓰인 것이라는 점에서 소설이라는 장르를 거부하고 이야기로 수용되기를 바라고 또 그런 의도에 적합한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자, 10년 후에 작가 카타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 폭력이 어떻게 발생하고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 라는 이 작품, 그러니까 이 작품을 쓴 하이니 벨은 이게 소설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이야기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는 것이죠. 145페이지 10년 후 하이니 벨의 후기. 이 이야기가 테러리스트 소설이라는 소문이 끈질기게 계속되고 있다. 얼마 전에 어느 유명한 정보학 교수가 이 소문을 계속 퍼뜨렸는데 그도 직접 정보를 구하는 것이 꺼림칙했던 모양이다. 여기서 정보학자는 어떻게 정보를 구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이다. 풍문으로, 즉 제2, 제3의 입을 거쳐
아니 심지어 6사람의 입을 거쳐 전해진 소문으로 정보를 구하는가? 물론 난 이 이야기를 읽으리라는 지나친 기대를 어느 누구에게도 하지 않는다. 하지만 정보학을 가르치는 교수라는 지대한 책임을 지닌 동시대이니 어떤 대상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려면 그는 정보를 직접 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 이야기에 테러리스트라고는 남자든 여자든 단 한 명도 나오지 않는다. 그렇긴 하지만 테러 혐의를 받는 자들은 나온다. 나는 정보학자도 용의자와 유죄가 확정된 자의 차이를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10년만 돌이켜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어느 짜이퉁 신문이 숱한 비방과 혐의를 퍼뜨리던 그 시절을 회고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짜이퉁 신문은 아직 살인자로 입증되지도 않은 많은 사람들을 살인자라고 명명했다. 바로 얼마 전에 우리의 현 가정부 장관은 짜이퉁 신문과 아주 유사한 신문의 어느 기사를 공식적으로 정정해야만 했다. 정치인들은 신문 때문에 불쾌한 일을 겪었을 때에나 겨우 자신들이 어떤 신문과 얽히게 된 것인지를 인식하게 된다. 그렇지만 그들은 항상 신문사와 관련을 맺고 있다. 특정 신문들에 대해 언급한다는 것은 정말 시간 낭비이다. 이 이야기에 대해 한마디 하는 건 역시 낭비일까? 하지만 나는 기꺼이 그러고자 한다. 10년은 정말 긴 시간이다.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정보학자들이 가끔씩 상기시키지만 않았어도 나는 아마 이야기의 옷을 입은 이 팸플릿을 완전히 잊었을 것이다. 이것은 하나의 팸플릿이자 논쟁의 글로 그 자체로 생각했고 계획했으며 그대로 실행에 옮긴 것이다. 언젠가 한때 휴머니즘의 교양을 갖춘 적이 있었던 서양 사회는 이러한 팸플릿이 서양 최고의 전통에 속한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할 텐데 나도 물론 한 사람의 서양인이고 심지어 간접적으로 어느 정도 휴머니즘의 교양도 갖추고 있다. 때때로 우익뿐만 아니라 스스로 좌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까지 비난에 가득 찬 어조로 내가 바로 이 테러리스트 소설, 이는 결코 사실이 아니다. 소설도 아니고 테러리스트도 등장하지 않는다. 이 테러리스트 소설을 썼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지만 않았다면 아마도 나는 내가 이야기의 옷을 입혀 짜이퉁 신문에 대항하도록 한 이 팸플릿을 잊었을지도 모른다. 우파도 좌파와 마찬가지로 분노한다. 왜냐하면 이 소설은 우리 정부가 반쯤 좌경화된 아니면 사이비 좌경이라고 해야 할까? 시절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 스스로 비판해야 할 점은 딱 한 가지. 이 책이 너무나 무해하다는 것이다. 이 책은 그저 싸구려 책자처럼 핵심 줄거리, 영어로 더 간단히 표현하면 플롯을 지닌 연애 이야기가 아니다. 한 소박한 소녀가 내가 정말 소박한 사람을 알고 있었으면 좋겠지만 난 그런 사람을 보지 못했다. 즉 썩 괜찮은 한 가정부가 한 남자를 사랑하게 되는데 나중에 그가 경찰의 수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 148페이지로 이어집니다. 그녀의 성격상 그의 수배 사실을 먼저 알았다고 해도 그녀는 그를 사랑했을 것이다. 그런 일이 있다. 사랑은 정말 기막힐 정도로 기이한 일이다. 범죄자를 사랑하는 여인들이 있다. 범죄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범죄자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이다. 빌어먹을 사실들, 짜이퉁 신문의 사실들 말이다. 짜이퉁 신문은 그들 자신들의 범죄 행위만 좋아하고 마음에 들지 않거나 분명하지 않은 사실은 모조리 조작한다. 심지어 조작되지 않은 사실조차 그 신문에서는 거짓말로 보이게 되어 완전히 거짓으로 흡수된다. 간단히 말해 그 신문은 진실에 맞게 재현해도 진실을 더럽힌다. 그들이 다시 장미꽃이 핀다고 쓰면 설사 꽃이 피고 있는 장미밭 앞에 서 있다고 해도 난 의심하게 될 것이다. 한 번 거짓말한 사람은 설사 진실을 말해도 신뢰받지 못한다 라는 속담을 이 경우에는 수천 번 거짓말을 한 사람이 설사 한 번 진실을 말한다고 해도 나는 그를 신뢰하지 못한다 라고 바꿔야 할 것이다. 실제로 활짝 핀 장미의 경우 그 꽃을 거짓말을 하는데 알리바이로 이용해야 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아름다운 이 꽃이 괴로움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아직 사랑의 경험이 풍부하지 않은
아는 카타리나 블룸은 부지런하고 능력 있고 아주 비정치적인 사람이며 경제적으로 보면 한참 번창하고 있는 사람이다. 독자적인 힘과 계획으로. 그렇다. 그녀는 경제적인 기적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다. 자동차도 소유하고 있고 자기 소유의 아파트도 있으며 통장도 몇 개나 가지고 있다. 루트비 괴텐이 그녀의 눈에 띄고 그녀는 그를 아주 마음에 들어한다. 누군가에게 시선을 던지는 여인들이 항상 핸드백에 몽따주 전단을 가지고 다니지는 않으며 더군다나 형법서나 시민법 책자는 더더욱 가지고 다니지 않는다. 이 사건이 심각해진 까닭은 그녀의 사랑이 응답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 둘이 서로 사랑할 때 그 불꽃이 얼마나 높이 치솟았는지 누구나 잘 알고 있다. 실제 범죄자인 괴테는 그는 횡령범이자 탈령범이다. 정말로 사랑의 능력도 갖추고 있다. 갈등이 불가피해진다. 게다가 이 소박한 소녀가 두 가지 빌어먹을 특성, 바로 모든 전설과 동화에서 높이 칭송되던 특성, 성실과 긍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상황은 갈등으로 가득 차 있기만 한 것이 아니라 격정적으로 폭발하게 된다. 주위에는 다이너마이트가 놓여있고 자이퉁신문은 늘 거짓말을 해대는 파괴적인 초강력 주둥이로 경찰에게 정보를 전달해주거나 경찰에서 정보를 입수하면서 헤드라인, 혐의, 비방, 비열함을 마구 휘두른다. 거기서는 어떠한 장미도 꽃을 피우지 못하며 그 사이 이 소박한 소녀는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이 도망가도록 도와줌으로써 정말로 벌받을 만한 행동을 했고 명예와 품위를 잃는다.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이 도망가도록 도와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은신할 곳에 열쇠까지 주었다. 그 열쇠는 그녀의 뒤를 헛되이 쫓아다녔고 한술 더 떠 치명적일 정도로 비싼 반지를 그녀에게 선물했던 어떤 놈이 그녀와의 랑데부를 희망하면서 그녀에게 슬쩍 찔러주었던 것이다. 어떻게 그녀가 그 열쇠를 생각하게 되었는지 그것은 범죄 중에서도 아주 작은 범죄에 불과하다. 카타리나는 여기에서 다시 싸구려 삼류소설이 된다. 사랑 때문에 벌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하게 된다. 그런 일이 있다. 이것은 범죄 소설의 아주 낡은 모티브 중에 하나이다. 이제 짜이퉁은 무엇 앞에서도 두려워 물러나지 않고 그녀가 어머니의 죽음을 이 짜이퉁 신문의 탓으로 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는데 그 기자는 그녀가 왜 자신에게 그렇게 화가 나 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그녀는 폭발하고 만다. 아무튼 그녀는 그를 유명하게 만들고 이제 그녀의 이야기에서 정말 값진 것을 뽑아낼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그녀를 완전히 지쳐 떨어지게 만든 후 그녀의 진짜 이야기를 공개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그 진짜 이야기라는 것은 짜이퉁의 신문에 실리는 모든 진실한 것과 마찬가지로 거짓말 덩어리일 것이다. 짜이퉁 신문의 헤드라인과 센세이션을 제공하고 다른 신문에까지 진짜 이야기를 제공하려 함으로써 그저 자신의 의무를 다했을 뿐인 신문 기자의 이런 끔찍한 무지, 그렇다. 거의 아무것도 알지도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의 무지함이 카타리나로 하여금 권총을 뽑아들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수 있다. 그녀는 이 짜이퉁 신문이 비열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이런 무지한 비열함이 그녀를 완전히 파멸시킨 것이 틀림없다. 소박한 한 소녀가 절망하고 절망의 행위, 즉 살해를 범하게 된 것이다. 이런 살해를 싸구려 소설에서는 피비린내 나는 행위라고 부를 것이다. 과연 그녀에게 그 기자를 죽일 의도가 있었을까? 아무튼 그녀는 권총을 준비했었고 이에 대해서는 형법서가 동원될 것이다. 살인으로 끝맺는 갈등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한 인간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부당하게 요구한 나머지 가차없이 살인이라는 종말로 치닫게 되는 갈등이 있을 뿐이다. 뿐만 아니라 이런 종말은 서양에서도 익히 잘 알려져 있으니 정보학자들도 물론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에는 카타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라는 제목뿐만 아니라 폭력은 어떻게 발생하고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라는 부재도 있다는 것이다. 헤드라인의 폭력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그저 조금밖에 알지 못한다. 신문들이 정말 금수 같은 그들의 무지함으로 무엇을 야기할 수 있는지 한 번쯤 연구해 보는 것은 범죄학의 과제일 것이다. 그러나 이 이야기에는 제목과 부제뿐만 아니라 모토도 있다. 즉, 이 이야기에 나오는 인물이나 사건은 자유로이 꾸며낸 것이다. 저널리즘의 실제 묘사 중에 빌트지와의 유사점이 있다고 해도 그것은 의도한 바도 우연의 산물도 아닌 그저 불가피한 일일 뿐이다. 제목, 부제, 모토라는 얼핏 보기에는 사소한 것 같은 이 세 가지가 이 이야기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이것들은 이야기를 위한 전제 조건이다. 이것들이 없다면 이 이야기의 팸플릿 같은 경향, 이것은 사실 경향소설이다. 이해되지 않는다. 이 이야기를 읽거나 분석하려는 사람은 일단 제시된 이 세 가지 요소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이것들이 이미 해석이나 다를 바 없다. 최근 함부르크에 있는 어느 학교 학생들이 그들의 여선생님을 통해 내게 물어왔다. 카타리나와 루트비가 실제 인물이라면 1982년에 감옥에서 나왔을 텐데 그러면 그 후에는 어떻게 되었느냐는 것이었다. 내가 아직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좋은 질문이다. 자, 이 둘은 결코 테러리스트가 아니었기에 어쩌면 지금 그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지도 모른다. 카타리나는 루트비보다 더 오래 감옥살이를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그녀는 어쩌면 처음에는 주방에서 일했을 것이고 나중에는 감옥의 살림개혁과 관련된 일을 했을 것입니다. 루트비에게 전권을 위임해 물로나 변호사와 함께 그녀의 자산을 현금화해서 그들이 함께 운영할 수 있는 작은 호텔을 물색하도록 했을 것이다. 루트비와 몇몇 친구들에게 그녀는 고백할 것이다. 자신은 결코 테트게스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으나 그가 아주 끔찍스러운 무지함으로 이득을 취할 생각으로 그리고 성적 의도를 가지고 그녀에게 다가왔을 때 그때 갑자기 그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그녀를 엄습했다고. 그는 그녀에게 완전히 낯설게 느껴졌고 그녀 자신도 그랬었다. 물론 그녀는 자신이 살인범임을 잘 알고 있다. 그것이 그녀가 아이를 갖고 싶지 않은 이유이다. 그녀는 자신의 아이들에게 엄마가 살인자라는 말을 하고 싶지도 그런 말을 듣게 하고 싶지도 않다. 나는 그녀에게 이름을 바꾸고 머리색을 바꾸라고 검은 머리면 금발, 금발이면 검은 머리로 염색하라고 충고할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그녀는 더욱더 자기 자신과 대면하기 힘들어질 것이다. 살인을 저지르기는 했지만 그녀는 극도로 양심적인 여자이다. 그런 경우가 있다. 나는 루트비가 그녀에게 좋은 반려자이기를 바란다. 그 밖에 당연히 이 책이 의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언론사는 화를 냈을 뿐만 아니라 때때로 정말 유치하기 짝이 없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매주 발표하는 베스트셀러 목록을 없앤 것이었다. 이 책을 언급해야 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아무리 막강한 절대 권력도 그들만큼 항상 권력을 마구 휘두르지는 않는다.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교황이 직접 소송을 걸고자 자신의 위신을 떨어뜨릴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는 자신의 보좌관, 즉 추기경들을 앞세웠다. 교황의 미사 때에도 이따금 추기경들이 그를 보좌한다. 나는 고해를 하긴 했지만 후회는 하지 않는다. 추신. 그 사이 빌트 신문지는 거의 정부 기관지나 다름없어졌다. 중요한 정치 현안에 대한 정부의 공지사항들이 일요일이나 또는 월요일에 발행되는 빌트의 자매지 중 하나에 발표된다. 이 이야기는 10년 후에 카트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 이 작품이 한 정부학 교수에 의해서 약간의 어떤 그 갈등을 조장이 됐을 때 10년 후에 하이니 웰이 이 작품을 쓰게 된 동기와 배경에 대해서 적어놓은 글을 소설과 이 작품과 함께 뒤에다 엮어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제 155페이지를 보면 그 김현수 선생이 직접 이 작품 해설을 써놓은 게 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맨 뒤에는 이제
하이니 벨의 작가 연구가 잠깐 나와 있는데, 주지하다시피 하이니 벨은 1972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을 했고요. 이 하이니 벨의 문학은, 작품은 거기 나와 있듯이 전후에 2차 세계대전 후에 폐허나 다름없던 그 전후 독일의 상황에서 비롯된다, 출발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패전 독일의 상황, 즉 그때 패전 독일의 상황에서 전쟁, 또는 뭐 귀향병, 고향, 폐허, 가난, 보통 사람들, 이웃, 이런 것들을 하이니 벨은 자신만의 따뜻하고 촉촉한 눈길로 관찰하고, 또 그 보통 사람들의 상처, 상흔 밑에 응어려져 있는 깊은 슬픔을 묘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157페이지에 보면 두 번째라고 써있는 여기에 소개된 이 벨의 작품 카타리나 불름의 잃어버린 명예는 1974년도에 이례적으로 주간지 슈피겔이라는 독일의 주간지에서 1974년 7월, 8월 4회에 걸쳐 연재되었다가 나중에 쾰른에 있는 키펜호이어 운트 비치 출판사에서 책으로 출간된 소설입니다. 그 다음에 1975년도에 폴커 슐렌드로프라는 감독에 의해서 마르가레타 폰 트로타가 각색을 하고 독일 뮌헨의 비오스코프 영화사와 파라마운트 오리온 영화사 그리고 소독 방송국이 합작해서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이니 벨은 이 작품이 이제 나오기 전에 그 유명한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1953년도에 쓴 소설이죠. 굉장히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는 소설이 굉장히 또 유명해졌고, 또 1959년도에는 9시 반의 당구, 제목도 상당히 독특하죠. 9시 반의 당구, 이런 작품들이 또 됐고요. 1972년도에 이제 드디어 노벨 문학상을 여인과 군상들이라는 작품으로 수상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는 소련, 터키, 브라질, 또 포르투갈 등 이런 여러 지식인들과 작가들에게 함께 이렇게 많은 활동을 했고, 특히 이 작품을 쓰게 된 그 해 1974년도에는 그 유명한 역시 알렉산더 솔제니친 러시아 작가죠. 체포되어 이제 추방되었을 때 하이니 벨의 집으로 피신했던 얘기도 굉장히 유명한 사실입니다. 아무튼 이 카타리나 불름의 잃어버린 명예, 이 소설은 저널리즘과 문학이 어떻게 관련이 되고, 또 저널리즘이 얼마나 이 문학에 깊은 연관성을 맺고 있는가를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읽어봄으로써 저널리즘과 문학의 관계를 우리가 한번 유추해 볼 수 있었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